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요란했던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수사,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한편의 코미디가 돼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정경심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던 9월 6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이르러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단 한 번의 소환 조사 없이 말이죠. 검찰은 자신했어요.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피의자를 따로 안 불러도 피의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결론은 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공소장을 법원에 내더니 또 수사합니다. 통상 공소장을 내면 그걸로 수사는 끝, 재판은 시작, 이래야 하거든요.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더니 같은 사건을 놓고 상당히 많은 다른 내용으로 추가 기소합니다. 그러더니 검찰은 법원에다가 애초에 냈던 공소장 수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 최소 5가지 범주에서 앞의 공소장과 뒤의 공소장이 다르다. 이렇게 많이 다르면 동일한 공소장으로 볼 수 없다. 변경 못 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화났던 모양이죠. 일부만 변경하는 건데도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송인권 판사가 화를 더 냈던 모양입니다. 잘못은 그쪽에서 해놓고 왜 성내냐면서 말이죠. 법과 원칙에 맞춰서 정경심 씨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요즘 표창장 위조 재판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죠? 수사권 가지고 골탕 먹이는 검찰이라면 그땐 깡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갑자기 곽철용으로 빙의하게 되네요. 사실 이 말은 윤 총장이 평소에 하던 말입니다. 나에게 엄격할 때 그 말과 행동은 권위를 얻기 마련이지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김용민입니다. KBS 1라디오에서 매일 5시 5분에 만나실 수가 있어요. 제 모두 발언을 들으시고 보내신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2861번 쓰시는 분,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세공면, 공소 취하 가능성도, 청문회 마지막 날 기소 만능주의로 기소해놓고 탈탈 털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검찰이 낭패를 만났어요. 그동안 검찰과 함께 한편이 됐던 많은 언론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5시부터 7시까지 여러분의 선택은 바로 김용민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용수초입니다. 용수초 모습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7시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젊은 친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보단 젊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젊은 친구 우리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이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청와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였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제8차 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라면서 올해는 뭐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율 중이기 때문에 뭐 청와대에서는 뭐 드릴 말씀은 아직 없다라고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그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그리고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가 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을 한다면 이 최근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이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으로 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마느냐, 예, 이것도 역시 관심이고 네, 관심사입니다. 열린다면은 12월 24일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뭐죠? 네, 오늘 드디어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이 본회의를 열어서 이 민식이법 그리고 하준이법 등 이 어린이 안전 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법안 의결에는 여야 모두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 민식이법 안에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 그리고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특가법 같은 경우에는 재석 의원 227명 중 220명이 찬성을 했고 유일하게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왜 반대했대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뭐 반대 없이 기권만 있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아덴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활약 중인 이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도 통과가 됐고요.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이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등 이 국가 간 조약에 대한 이 안건들도 잇따라 가결이 됐습니다. 네. 민식이법 반대하면은 표를 줄 국민들이 있는 모양인가 봐요. 뭐 이게 뭐 민식이법 안에 있는 두 가지 중에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모두 찬성표를 던지긴 했는데 네네.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 그러니까 이 스쿨존 안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더 가중처벌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요. 뭐 어떤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혼자 반대하니까 아주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반대 표이긴 한데요. 저도 네. 납득이 안 돼요. 왜 그걸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헛소문은 그 떠덮기다 보니까 뭐 이것 때문에 구속될 수도 있다. 민식이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아주 처벌이 너무 엄격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을 하려 하겠어요.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쿨존 안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처벌한다라는 것이죠. KBS 보도국이 또 강 의원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죠. 이런 네네.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취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기준을 높인 윤창호법과 양형이 같은 것은 지나치다. 어린이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비례성의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예, 한번 좀 이 사안 갖고 누가 면밀히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 설명을 들어도 잘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네, 처벌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국회 예산안과 쟁점 법안들 어떻게 여야 간의 논의가 활발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서로 견해가 좁혀졌습니까? 일단 이 패스트트랙 쟁점 법안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등 이 검찰개혁 법안들은 오늘 상정되지 않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원내 교섭단체 3당 대표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4+1에서도 여기에 이견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 법안들은 뭐 더 논의를 한 후에 곧 임시국회를 열어서 또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네. 이 관건은 예산안인데 그 어제 자유한국당이 이 예산안 처리를 보고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 밤샘 협상에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이 4+1을 통해서 합의했던 예산안을 오후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4+1의 그 안은 이 정부안인 513조 5천억 원에서 한 1조 2천억 원 가량을 순삭감한 규모의 예산안인데요. 그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의 네네. 합의안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상정됐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고요. 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그 여야 교섭단체 3당 대표들이 모여서 또 최종 담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여야 있습니다. 교섭단체 3당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네, 그렇습니다. 이 오후 1시 반경에 담판에 돌입을 했다가 이 3시 가까이 돼서 이 담판이 중단이 됐는데 또 모여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이 또 얘기를 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이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면서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이었던 이 국회 본회의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네. 각 당 의원들은 현재 그 회동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 배제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타협을 보려고 애썼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네, 타협은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예산안은 어쨌든 오늘 안에는 통과를 시킨다라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쟁점 법안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네네. 자기들 동의 없이 통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심산이 또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917번 쓰시는 분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정경심이 유죄 판결 나면 김용민 씨는 무엇라고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무죄로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나 예단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이 공소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사로부터 질타를 받은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였던 태도는 대단히 부적합했다라고 보는 시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경심 교수의 유죄 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지도 않고요. 뭐 무죄 유죄와 관련해서는 그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 견해가 그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관련해서 오늘 재판부가 작심한 듯 검찰을 질타한 점, 이거 아주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네. 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앞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빨리 하라 이렇게 검찰에 촉구를 했고 이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네네. 재판부가 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재판부가 보기에 이 공소장이 기소 당시 공소장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재판부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재판부는 이 변경 전 공소장에는 이 피고인의 공범을 성명 불상자로 기재를 했는데 이 변경 후에는 정 교수의 딸 등으로 기재를 했고 네. 이 범행 일시도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바뀌었고 아유, 그래요? 네, 범행 장소도 동양대에서 피고인 주거지로 바뀌었다. 동양대가 경북 영주에 있는데 네네. 그 다음 공소장 보니까 서울특별시로 돼 있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범행 방법 그리고 이 사문서 위조의 행사 목적도 바뀌는 등 한마디로 죄명과 이 죄 적용 법조 그리고 이 표창장의 문안 빼고는 전부 다 다른 공소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네네. 이 허술하게 제출된 이 기존 공소장이 역으로 이 검찰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네. 이 검찰은 기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 얘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퇴정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검사를 퇴정시켰다. 네네. 그리고 재판부는 뭐 발언 중에 이 검찰이 그 판사의 발언에 검찰이 계속 얘기를 할 때도 이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라고도 하고요. 그래요. 재판부는 또한 검찰이 사모펀드 관련 사건 기록을 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 측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니까 보석 청구를 검토해 보려고 할 수 있다라고 검찰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재판정에 김남국 변호사가 들어갔는데 네. 나와서 이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이렇습니다. 재판부 판사가 검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검사님, 재판부는 토론하고 합의해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검사님들은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까? 라면서 검사들을 향해서 질타를 했다고 하는군요. 네, 뭐 검사들이 질타를 받는 일은 종종 있지만 네. 이 정도로 질타를 받는 경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인데 이걸 판사로부터 절차와 형식 이것부터 내용까지 다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으니 검찰의 모양새가 정말 이만저만 구겨지는 게 아니네요. 네, 게다가 또 특수부에서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 검찰의 자존심 아닙니까 특수부가?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작은아이님 공소 기각되면 기소한 검사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이거 뭐 아님 말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그 태산명동 서일픽이라는 그런 말도 생각이 나고요. 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봤더니 뭐 중요한 이게 뭐 어떤 증거가 있었다든지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었다든지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고 말이죠. 네,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확정적인 거는 검찰의 기소가 좀 무리였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무리였는가? 왜 무리였는가?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수사하고 기소했을까?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독도 헬기 사망자 합동 연결식을 찾았습니다. 네, 이 실종자를 모두 찾지 못했는데 네, 합동 수색이 종료가 됐고요. 네. 오늘 합동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 대구 계명대 체육관을 찾아서 이 합동 연결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중앙정부 주관 합동 연결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연결식장에 입장을 했고요. 그 유가족 자리에 가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한 후 작석을 했습니다. 이 영현이 운구가 돼서 그 연결식장에 들어서자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굳은 표정으로 운구 행렬을 지켜봤고요. 또 운구 행렬을 따라 들어오는 유가족들을 일일이 다독이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서 용감했던 5 대원의 이 숭고한 정신을 이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르고자 한다라면서 이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순직 대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추모를 했고요. 특히 이종후 부기장을 소개하면서 이 둘째 아들을 먼저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너무 귀한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때 잠시 좀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정부는 이 김종필 기장, 이종후 부기장, 이 서정용 항공정비검사관에게 공로장을 봉정했고요. 이 배혁 구조대원 그리고 박단비 구급대원에게는 1계급 특진을 주서했습니다. 네, 악천후에도 인명구급을 위해 헌신하신 네. 고인분들을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도 있군요. 네, 고인은 숙환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어젯밤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 김우중 회장은 지난해부터 건강이 매우 나빠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1년간 통원 입원 치료를 오가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평소의 뜻에 따라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네. 1936년 대구 출생인 김우중 전 회장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추앙을 받기도 했고 네. 또 외환 위기 직후에는 부도덕한 경영인으로 지탄을 받는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김우중 회장은 만 30세인 1967년 이 자본금 500만 원 그리고 직원 5명으로 대우실업을 창업을 했고 45살인 1981년 대우그룹 회장에 오른 이후 이 세계 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그룹을 확장해서 1999년 그룹 해체 직전까지 이 자산 규모 기준으로 국내 2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 대표적인 1세대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이 저서 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제목처럼 이 1990년대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세계 경영이 그야말로 이제 독이 돼서 돌아와서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이 1999년 모든 계열사가 워크아웃 상태에 빠져들면서 대우그룹이 해체가 됐고 우리 경제에도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거의 뭐 천문학적 규모의 네. 그 추징금을 이렇게 판단받았고요. 예. 네, 맞습니다. 추징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이 됐어요. 네, 이 추징금이 2심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 17조 9,253억 원입니다. 네. 엄청난 양인데 네. 이 추징금 납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네. 자, 오늘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일주기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한 2018년 12월 10일 다음 날인 12월 1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모두 523명이 작업장 사고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 523명은 순전히 이 작업장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입니다. 이 과로나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빠져 있고요. 이 523명 중 221명이 떨어져서 숨졌고요. 70명은 어딘가에 끼어서 숨졌고요. 43명은 무엇인가에 깔려서 숨졌고요. 40명은 부딪혀서 숨졌고요. 34명은 무언가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이런 거를 원시적 재해라고 하는데 원시적 재해죠. 네, 안전 조치만 제대로 했으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 53.7%가 건설업 그리고 25%는 제조업에서 발생했는데 이들 업종 모두 도급과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막자고 이제 김용균법을 만들었는데 이 김용균법에 따르면은 네. 김용균 씨가 당했던 그 사고를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김용균 노동자의 모친 김미숙 이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이 법으로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없는데 왜 김용균법이라고 부르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김용균법이 아니라 김용균 못 살리는 법 어떨까요? 네, 이게 재개정을 거치면서 거의 뭐 두더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 김용민 라이브 시간만은 김용균법이라고 하지 않고 김용균 못 살리는 법, 네, 이렇게 앞으로 명명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는데요. 지장을 받아 남사 부근부터 6km 막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양평 방면으로 괴산 진출로 1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단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괴산 진출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미리 문경세제나 연풍 나들목으로 우회를 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는 북대전을 지나 회덕 분기점까지 2km 막힙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까지 3km가량 더디게 움직이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화성휴게소 부근과 금천 일대에서만 밀립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평소와 다르게 통일로에서 고양 사이 양방면 다 정체가 극심한데요. 사고 여파 때문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한편 당선된 신재철 의원은 이 정견 발표를 통해서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한 이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신재철 대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이다라면서 신재철 대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이다라면서 이 투쟁하되 협상하게 되면은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힌트 드릴게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또 법이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5과1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측근 수사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검찰이 부르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출석을 요구한다면 나가겠다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검찰도 경찰이 고래고기 수사하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면 나오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검찰에 서면으로 진술하겠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는데요. 황운하 청장이 아니라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에
지금 하명 수사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는 경찰들 이들이 이제 서면으로 진술하겠다 검찰에다 이렇게 밝혔죠. 자, 왜 경찰들 검찰 나가서 조사 안 받고 서면으로 진술하겠다라고 밝혔을까요? 황운하 청장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당연히 나갑니다. 그래요? 당연히 나갑니다. 다만 검찰이 진실규명 의지가 있는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출석하는데 다만 저도 터무니없는 고발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출석하는 만큼 검찰도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울산경찰청 수사관들이 대단한 트라우마를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는 수준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수사관들이 출석해서 어쩌고 저쩌고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그중에 검찰이 그 일부만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만 쏙 빼가지고 사실상 이 진술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이 맞다. 한편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올해 3월에 99장 분량의 결정서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기소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지훈 변호사 군검찰에서 일한 바 있었죠. 박지훈 변호사는 울산지검의 99페이지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기현 시장 측 변호인의 변론을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기관 간의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도 군 검사했지만 불규주장 쓰기 힘들어요. 그걸 길게 쓰는 것도 그렇고 길게 쓰면 쓸수록 실수가 드러나요. 판결문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길게 쓰는 거지 최대한 간명하고 짧게 쓰려고 싶은 게 사람 욕망이거든요. 99페이지 그 정도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경찰에서 반박했던 거 이례적이고요. 경찰에서 혐의 있다고 올린 사건이 무혐의로 검찰 결과 나는 것도 또 이례적이고 정말 울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모든 게 많이 이례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례적이었다.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기관 간의 갈등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여야 의원들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바라보는 온도차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건 협상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협상 결렬의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민주당 안, 한국당 안 서로 다 내놓고 조율해서 제3의 안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협상이라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너 우리 안에 따라올래? 이건 협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 의견을 받아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한 100% 책임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따라올래라고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네 안도 있고 내 안도 있는데 이거 말고 제3의 안으로 갈래 말래 이거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한국당은 내 안 270대 빵 이거 아니면 안 가겠다. 계속 이거 이외에는 어떤 대답도 안 했어 지금까지. 어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 그리고 신임 정책위 의장으로 김재원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김재원 의원은 친황파로 분류됐던 김선동 의원이 아니라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심을 잡은 것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의 마음, 즉 황심은 처음부터 심재철 김재원 조였다. 기자들이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김선동 의원을 지지했던 초재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이 젊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김선동 후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말하더니 김선동 의원보다 내가 더 젊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김선동 의원은 56살,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55살이네요. 네, 김재원 의장이
접네요. 네. 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서울대학교인가요? 강연하고 나오시면서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되냐라고 기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투쟁력과 협상력을 갖추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마 황 대표께서도 당연히 심재철 의원과 저를 지목하지 않았는가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럼 단체로 오해했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아니 근데 사실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주말에 황교안 대표 측의 사람들이 누구를 뽑아라라고 황심이 닿은 그 조를 뽑아라라고 전화 돌렸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그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 부분도 그 확인해본 결과 몇몇 친밀한 분들끼리 이제 당연 아무래도 좀 젊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뭐 저는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 출마한 김선동 의원보다는 제가 더 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용민 라이브.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9살 김민식 군이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민식 군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식 군 아버지 김태양 씨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고, 이제 그 결과를 봤는데 저희 민식이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고 법안을 발의했고, 그걸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소라, 김장훈, 이승환 등이 함께 부른 산호라면 흐르고 있습니다.
잠깐 인터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제 속 인터뷰에 초대했던 IM피터, 이긴미디어죠. IM피터 임병도 대표 겸 기자.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병도 대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IM피터 임병도입니다. 네네. 자, 오전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 법을 처리했는데, 자, 그래서 뭐 예산안까지 비쟁점 법안들은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짐작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오전에 본회의를 하긴 했는데 예산안이나 어떤 패스트트랙 법안은 빼놓고 가장 급한 민생 법안 그리고 파병 법안 같은 이제 정치적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일단 12건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2시에 속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본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4시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어떻게 법안들 처리가 이어지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한동안 모였다가 흩어졌다가를 반복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2시 본회의가 속개되기 직전 1시 한 36분쯤에 문희상 의장이 다시 어제처럼 여야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를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일부 언론에서는 최종 단판 이렇게 나왔는데 협상을 하겠다 해서 모였는데 별 효과는 없었고 다시 이제 2시 53분쯤에 멈췄다가 3시 15분에 이제 예결위 관사들도 다 와라. 그래갖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희상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조율하고 있는 거군요. 서로의 견해차를. 예. 출입 기자들이 우왕좌왕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회의를 한 몇 시간씩 하고 있으니까 누가 나오기만 하면은 막 셔터를 누르고 막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화장실 가고 별말 없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도 지금 밝혀져 있는 사실은 없고 현재 시간 이제 5시 41분이 됐는데 국회 본회의장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지금 들어가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건 어떤 징후일까요? 혹시 일단은 예산안 처리는 필리버스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1 예산안 합의된 예산을 갖고 그냥 오늘 중에 밀고 나가겠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제가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할 시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여당으로서 예산안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기요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해야 될 법안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기선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일단 오후 상황, 그러니까 저녁 상황이 더 주목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지금 홍익평 대변인은 지금 차수를 넘는 것 때문에 오늘 중에 꼭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차수를 넘는다면 오늘 밤 12시가 차수가 변경되는 시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는 오늘 12시가 마감이기 때문에 9시에 상정을 해도 12시 전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2012년 새해 넘긴 거 빼놓고 계속 12월 2일, 3일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12월 8일 됐고 오늘 벌써 12월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을 미리 이제 협의하라고 여야 간사단 회의까지라도 하는데 이게 항상 늦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약속한 시점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또 야당 쪽에서 내년 또 총선이고 하니까 또 유권자들한테 할 말도 있어야 하겠고 그래서 계속 뭔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짐작도 해보지만 하여간 민주당으로서는 오늘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예. IM피터 임병도 대표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속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폭력 집회 주도 혐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등 이런 혐의들로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전 목사
4차례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신성 모독 논란이 또 일고 있고요. 최근에 알게 된 엄청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순국결사대 이걸 모집했다는 이야기인데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범죄 단체 조직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친하다는 이 전광훈 목사를 탐구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 KBS 기자가 있습니다. 전광훈 탐구 생활 취재 후일담 들어보겠습니다. KBS 사회부 박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회부의 박찬 기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찬 기자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 자, 이번 시리즈 기사의 제목이 전광훈 탐구 생활입니다. 우리 박찬 기자께서는 전광훈 목사를 탐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간단하긴 한데요. 네네. 제가 최근 원래 복지부에 있다가 3주 전에 이제 종로 지역으로 이제 출입처를 변경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종로 지역에선 가장 핫한 현안이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한기총의 청와대 앞 농성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탐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경찰이 전광훈 목사한테 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 이런 징후로 볼 여지도 상당하겠네요. 그렇게 본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피해 사실 공표 때문에 경찰이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찰의 공식 입장은 우리는 아직 밝힐 수가 없다. 네, 이런 거군요. 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전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에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철야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도 전 목사를 따르는 많은 교회 신자들 이런 분들이 또 그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어서 참 보기에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목사는 그런데 청와대 주변에 빌라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이게 뭐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제 취재를 들어간 거였는데요.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회 참가자, 뭐 전 목사를 비롯한 이제 집회에서 주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제 다른 이유를 대면서 집을 빌린 뒤에 거기에서 집회를 위해서 거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은 길거리에서 이 추운 날씨에 그 텐트 안에서 그렇죠. 이불만 덮고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본인은 빌라에 들어가서 온돌을 켰을 거 아니에요. 뭐 거기가 약간 서양식 집이어서 온돌인지는 저도 거기까지 확인 못했는데 난방은 될 거 아닙니까? 난방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 그거는 참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 취재 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네. 전광훈 목사 옆에 항상 따라붙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전광훈 목사 교회 교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 부분은 아직 취재가. 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 교회 교인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취재 소스를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우리 박찬 라이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그 어떻습니까? 김문수 도지사가 늘 그렇게 곁에서 수행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지. 저도 하루 정도 이제 쭉 그 빌라 근처에서 상주하면서 그 장면을 본 거여서 이제 계속 같이 다닌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이제 구리에서 구국기도회가 이제 김문수 전 지사와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와 함께 진행을 한 뒤에 데리고 다녀요. 보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마치시고 나서 이제 빌라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 이제 김문수 전 지사께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전 목사가 같이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금 그러면 기억했습니다. 그 청운 효자동 빌라에 같이 있습니까? 그럼? 뭐 근데 또 이제 김문수 전 지사는 또 아시다시피 이제 농성장 바로 옆에 또 별도의 김문수 TV 텐트를 쳐놓은 상황이어서요. 예. 뭐 짧게 정도 한 10분에서 15분 내외에 있다가 이제 바로 또 나오시더라고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목사가 빌린 집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민들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고 또 이게 건너다 보니까 해당 또 빌라에 사시는 분이 계셔서 우연치 않게 또 전 목사를 자주 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취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 전 목사가 빌린 그 빌라 청운 효자동에 자리한 것일 텐데 주변의 집값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월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이제
그쪽이 약간 이제 외국 분들이 과거에는 많이 살던 곳이어서 저희 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월세 개념이라보다는 연세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없이 1년에 3천. 네. 그래서 월로 따지면 250.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50만 원 정도 높은데 이유를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경복궁이 바로 앞에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청와대 인근이다 보니까 차량이나 이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쾌적한 환경이어서 그렇게 높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앞에 도둑이 들겠어요. 그렇죠. 치안상의 이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자, 월 250 정도 규모다. 그러면 그래요.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한 것일까? 뭐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달한 것인지 그렇죠. 궁금해집니다. 네, 이은재 향기총 대변인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제 헌금이다라는 말만 나왔고요. 그 헌금 자체도 이제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이제 사랑제일교회 성북교에 있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이기 때문에 한기총과 번투본 집회와는 관련이 없다가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요즘 그 전광훈 목사 교회 사랑제일교회가 사랑제일교회당에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앞에서 예배를 해요. 요즘엔 또 광화문 쪽으로 일요일 예배 그 장소를 옮겼는데 그래서 거기서 걷는 것이 그 교회 헌금일까 아니면은 또 시국 집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어떻게 뭐 종교적 그 기부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논란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 하여간 전 목사가 지금 빌라에 머물고 있고 그 교인들은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고. 근데 전 목사가 머물고 있는 빌라에 특이한 공지문이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도 그 사전 취재를 하면서 그 공지문을 보고 상당히 좀 놀랍긴 했는데요. 네. 누가 붙인 공지문입니까? 이제 주민들이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거기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앞에 또 이동식 화장실이 있지만 이동식 화장실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그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셔서 이제 소변을 좀 보신다는 분들이 화장실 아닌데. 화장실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지만 그러면 뭐 악취가 나고 위생의 문제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셔터를 내려서 이제 밤에 되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그 빌라는 그렇게 해놨고요. 뭐 인근에 듣기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변 빌라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말하자면은 무단 방뇨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용변을 보셨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청운 효자동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상당합니다. 우리 아미리다님, 저 종로 시민인데요, 미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미리다님을 전에 한번 봤어요. 그분이 그 근처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반응, 불편 호소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 주민들은 현재는 다시 한번 효자청동 한 310명 정도가 다시 진정 민원을 종로 경찰서에 최근 들어서 한번 한 상황이고요. 네네. 내용은 되게 이제 소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음 정도가 유명했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교통이 주변에 다 통제가 되다 보니까 뭐 한 주민분께서는 10분 만에 갈 거리를 15분 걸려서 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치안이 부재한 상태다 이러면서 경찰한테 아주 항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자, 전광훈 목사. 지금 뭐 청와대 앞 철야 집회를 주도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국 기도회를 열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강력한 어떤 자신의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어요. 이러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뭐 저희가 뭐 의도까지 파악하기는 분명치는 않으나 이제 구국 기도회를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이제 쳐서 보신다면 그 내용을 보시면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이제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많이 온다 정도의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뭐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이제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한테 직접은 못 물어봤고요. 한번 물어봤는데 이제 스스로 킹메이커나 아니면 정치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전 목사는 정치에는 생각이 없다. 다만 이제 우파에도 이제 보수 우파에도 이런 세규합이나 이런 좀 단합력을 보여줄 만한 게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뭐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현실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현실 정치인 머리 위에서 말하자면
지도하고 또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찾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만은. 네. 자, 전광훈 탐구 생활 시리즈 후속 보도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저의 메일을 찾아서 많이 제보해 주신다면 한번 후속작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박찬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찬이 영어로 콜드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제 영어로 해서 콜드팍 골뱅이 kbs.co.kr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콜드팍 골뱅이 kbs.co.kr로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 그 요즘에 또 관심사가 그 순국 결사대, 결사대입니다. 이와 관련한 취재는 어떻게 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현재는 경찰 쪽에서는 이제 피해 사실 공표나 수사 진행 상황이다 보니까 취재가 좀 힘든 상황이고, 네네. 오늘 종로서에 오셨었던데, 예. 평화나무 이사장인 김용민 씨가 오늘 가서. 네. 제가 조금만 일찍 가서 좀 더 많이 여쭤봤으면 오늘 좀 더 건설적인 답변을 드렸었을 텐데 아직은 그분에 대해서는 취재가 많이 미흡합니다. 제가. 예. 뭐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서 작성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그 유서 내용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기사나 이제 기자회견문을 봤을 때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뭐 그 말하자면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경호원이 쏘는 총에 맞아 죽어도 뭐 되겠다. 뭐 이런 쪽에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렇게 할 말을 잃습니다. 이분들 보면. 네. 알겠습니다. 박찬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자,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